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2022년도에 치러진 제3회분 1차 필기 기출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61번에 힉스의 단체 교습 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림 문제 있죠? 힉스의 단체 교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지불하려는 임금, 제2임금이죠. 양보곡선이라 하기도 하죠. 그거는 우리 파업기간에 따른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용자 쪽에 제2임금선, 양보곡선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노조가 요구하는 요구임금선 혹은 저항곡선은 처음에 높았다가 쭉 떨어지죠. 노조의 저항곡선 혹은 요구임금선 다 맞습니다. 지금 요 만나는 데서 이제 파업기간이 결정되고 임금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1, 2번 다 맞네. 그죠?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의 제 임금은 파업기간의 함수, 파업기간의 우하향 우상향 함수 다 맞네. 그 답은 4번이네요. 오히려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단체 교섭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아니라 이름은 단체 교섭 이론인데 내용은 파업 이론입니다. 우리 단체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되면 파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단체 교섭 이론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단체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파업에 관한, 파업 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거 틀린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 단체 교섭 이론. 이것도 만만찮게 나오는 기출문제죠. 그 다음에 62번에 우리 이중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은 열악한 노동시장이죠. 1차는 좋은 노동시장이고 2차 노동시장은 그 나쁜 열악한 노동시장인데 그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업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다. 승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1차. 종사자의 결근율이 낮다. 1차. 종사자의 고용기간이 짧다. 이거 3번이네. 그죠? 길다가 1차고 짧다가 2차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인적 자본을 높이려는 의리가 강하다.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이 제공된 게 1차죠. 교육훈련 기회가 없는 쪽이 2차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데 무슨 인적 자본을 높이려는 투자 의리가 강하다. 틀리죠.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이제 또 임금 체계 중에 직무급이 나왔습니다.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무급이 정확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허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거. 답은 2번이네, 그죠? 2번. 그 다음에 직무급을 철저히 운행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관리가 발전되어 있어야 되고, 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노동조합의 형태 중에 이제 직업별 노동조합, 가장 먼저 나타낸 노동조합의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직종별 노동조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동일 직업의 노동자들이 소속 기업이나 공장에 관계없이 가입한 횡적 조직이다. 맞고,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 여성 연소 노동자, 이건 아니죠. 이 여성 연소 노동자나 미숙련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산업별 노동조합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 이 직종별 노동조합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죠.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조합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활동에 의한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에 주력했다. 산업혁명 초기 숙련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5번은 또 노동 수요 곡선 나왔네요. 그 그림 문제 보면 이제 A에서 B로 임금이 하락해야 선상으로 노동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 다음 이제 요 이동은 이제
선자체 이동 요인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내 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이 증가하죠. 그럼 임금이 상승, 고용량이 감소하는 하면 이게 선상이동이죠. DD처럼 표시할 수 있다. DD. 이거 선상으로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금이 오르면 선상으로, 임금이 내리면 선상으로 이렇게 맞고요. 이번 임금이 W1일 때 노동수요량 L1이며 임금이 W2로 하락할 때 노동수요량 L2로 증가한다. 맞나요? W1일 때 L1, W2일 때 L2. 선상을 따라서 노동 수요량을 내리죠. 맞네요. 수요 곡선인 DD는 임금과 기업의 고용량 간의 정의관, 이게 틀리대. 우리가 노동 수요는 역관계잖아요. 임금과 고용량. 노동 수요는 역관계죠. 정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노동 공급이고요. 특히 이제 후반굴절에서는 또 역관계죠. 후반굴절 노동은 예외니까 노동 공급이라도 역관계인데 이 노동 수요는 전부 역관계입니다. 정의 관계가 아니라 역관계, 부의 관계라 해도 되고요. 음의 관계, 역관계, 부의 관계, 음의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기업 상품, 자기 판매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재화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 전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앞에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되죠. 이렇게. 요게 이제 P 곱하기 NP니까요. 수요. 물론 기업이 완전 기능 기업일 때 노동수요. 그러니까 요거 오르면, 요거나 오르면 이게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노동 수요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맞고 답은 요 3번이 답이네요. 그죠? 3번.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하락할 경우 장기 노동 수요 곡선. 단기보다는 더 탄력적으로 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장기 노동 수요는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그럼 비탄력이 틀리네. 더 탄력적입니다. 더 수평이네. 단기 노동 수요가 이렇다면 임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는 이거보다 더 훨씬 임금이 이렇게 내려갈 때 단기는 뭐 이렇게만 내리지만 장기는 더 많이 내릴 수 있죠. 일단 그 이유가 요 2번에 니은에 있네요. 장기에는 대초가, 대체가 되죠. 다른 소와 대체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대체가 되고, 또, 추가 자본 투입에 의한 산출량 효과는 뭐냐면은, 임금이 많이 내려갈 때, 노동을 늘리는 건지, 대체가 안 되면은, 이거 조금 느리지만, 다른 요소가 대체가 되면 더 많이 느리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투입에 따른, 장기에는 자본 투입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단기는 기계 설비나 공장 설비를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장기에는, 이제 자본 투입도 되거든요. 장기는. 그러니까 자본 투입이 되면은 또 노동의 생산성이 또 올라가니까 또, 기계가 들어오면 노동 생산성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노동을 더 많이 채용하는, 그게 이제 자본 투입에 따른 산출량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대초효과뿐만 아니라 자본 투입에 의한 산출량 효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노동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 장기가 더 탄력적으로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니에는 맞고요. 그 다음에 장기에는 대초가 및 소득가로 인해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는 대초가, 소득가, 이거는 노동 공급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대초가 및 소득가, 이 산출량효과 이런 건 이거 틀립니다. 대초가 및 소득가라는 거는 우리 임금에 따른 노동 공급에 이야기하는 거죠. 대초가, 뭐 소득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 공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노동 수요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겠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리죠, 참. 이거 많이 틀리죠. 옳은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노동 공급과 관련된 거니까 틀리네, 그죠? 그 니은만 맞죠?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67번에 임금 체계 중에도 연공급의 단점. 장점도 있고, 물론 연공급의 단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그
그리고 이제 우리 임금 체계에 이제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연공급하고 직능급의 장단점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잘 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연공급의 단점을 물어봤는데 틀린 것은 했어요. 연공급의 단점은 여기 있네. 2번, 3번, 4번 다 단점입니다. 1번은 오히려 장점이죠. 위계 질서의 확립이 더 잘 되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틀리네요. 위계 질서의 확립이 잘 되는 거죠. 연공급은 연공서열에 따라서 하니까 위계 질서의 확립이 잘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장점입니다. 장점인데 이제 어렵다. 이래서 틀리네요. 답은 1번입니다. 바로. 그럼 이제 뭐 인공급은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죠. 동기부여 효과가 미약하고, 그다음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되고, 능력 업무와의 연계성이 좀 미약하죠. 그 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건 직무급이고, 능력과 연계성이 높은 거는 이제 직능급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은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어요. 그럼 이제 전체 우리 유연성은 노동시장 유연성 해가지고 수량적 유연성과 이제 기능적 유연성 이렇게 이제 나누고요. 수량은 이제 외부적 유연성과 내부적 수량적, 이거는 이제 우리 외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이렇게 나눠지죠. 유연성은 그 전체로. 그래서 틀린 것은 찾아내죠. 자, 이건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그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의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한다. 그 정의를 잘 하고 있고요. 이때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외부에서 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신규 채용 이런 걸 잘 되게 한다는 거죠.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은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직을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네?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예로는 틀린데요, 이거. 변형시간 근로제, 탄력적 근무, 이거는 기존의 노동자들을 이제 시간 변형시키고 탄력적 근무 시간을 함으로써 하는 거니까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죠.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바로. 3번이고. 기능적 유연성이란 생산 과정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또 물어본 문제입니다. 틀린 말은 3번, 변형시간 근로제, 변형일 근무제, 탄력적 근무시간, 이거는 기존의 근로자들이 시간 조정, 근무일 조정 등을 통한 유연성으로서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9번에 또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우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 보기는 안 봤는데, 일단 완전 경쟁에서는요,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라면, 만약에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 이 문제 나왔다. 최저임금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그러면, 물론 이제, 임금을 올릴 때 환경에는 고용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자 전체 수입이 증가되기 위한 게 유리하게 되겠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노동자 수입이, 임금 수입이 증가되기 위한 조건에서 노동 수요 탄력도가 비탄력이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되긴 되겠습니다. 완경 노동시장에서는 이 문제를 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노동자 수입이 증가돼야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동 수요 탈도 일부도 적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네요. 없는데 수요 독점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수요 독점에서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수요 독점에서 최저임금을 시행하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최저임금 설정해서 임금을 억지로 올리면 임금은 무조건 오르죠. 고용은 오히려 늘거나 최소한 불변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이제 불변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올리면 오히려 고용량이 늘어요. 그러면 노동자 수입은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임금도 오르고 고용이 느니까 이거는 무조건 노동자 수입이 증가됩니다.
노동자 수입이 무조건 증가에 탄력성 관계없습니다. 임금도 억지로 오르죠. 고용도 오히려 늘죠. 그리고 최소한 불변이 되니까 노동자 수입은 반드시 증가되거든요. 이거는 탄력도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1번에 있네.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일 때 최저임금 걸면, 예? 최저임금 걸면 임금은 억지로 올라가죠. 고용이 늘죠. 불변이죠. 이것처럼 환경에서는 임금이 오르지만 고용은 떨어지잖아. 그래서 노동자 수입이 예전보다 증가되기 위한 조건이 이 조건이 갖춰집니다. 근데 이는 그 조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노동자 수입이 증가되니까 그거는 요 보기 1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른 거는 뭐 그 관계 없고요. 최저임금이 뭐 시장 균형보다 낮으면 아무 의미 없죠. 요거는 이제는 더 붙여야죠. 노동 수요 탄력도가 1보다 적어야 된다. 이게 붙어야 이제 나오는데, 붙어야 노동자,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1번이 뭐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거는 좋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70번. 임금 학설도 물어봤네요. 임금 학설. 임금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 생존비설은 임금 상승이 노동질학적 기계 도입에 따른 기술적 실업의 발행으로 발생하는 산업의 일부를, 이게 틀렸네요. 그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임금 생존비설은 그 우리 중세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가도기 때 그 농촌에 엄청나게 존재했던 그 농민들이, 농노라 그러죠. 반노예적 농민들이 이 도시로 나오면서 또 인구도 막 증가되게 하면서 이 단순 노무자들이 노동 공급이 무한적으로 공급되면서 임금이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 임금 상승이 노동자의 기계 도입에 따른 기술적 실업 발생이고 산업 예비군을 증가시켜서 다시 임금을 생존비수를 저하시키는 그런 학설은 아닙니다. 바로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다른 건 다 맞겠네요. 임금 기금설은 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 또는 기금이 정해져 있고, 이 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이제 증가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임금 교섭력은 고용기회나 노동 공급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이 교섭력 강도에 따라 노동자가 교섭력이 강하냐, 기업이 교섭력이 강하냐, 교섭력 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맞고요. 이게 임금 생존비설입니다. 임금 철칙설은 노동자 임금이 생활비에 기착되며 생활비를 중심으로 약간 변동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임금이 생활비에 일치된다는, 요게 이제 임금 생존비설이거든요. 요거는 맞아요. 뭐 이유는 말을 안 했지만 내용은 맞습니다. 요거는 전혀 내용이 아니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또 경제활동 참가 계속 나오잖아요. 실업률 구하라,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라, 뭐 이런 거예요. 고용률 구하라, 이것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취업자가 800명. 자, 취업자 800억. 실업자 200명. 그럼 요거 합치면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1000명이네. 그죠? 1000명. 비경제활동 1000명. 비경제가 1000명. 1000명.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2000명이죠. 그죠?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은 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요거 비율이. 50%입니다. 답은 2번. 이게 너무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72번도 바로 계산 문제 나옵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 나왔어요. 탄력성 계산.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경우 노동 수요 탈성, 호탄력성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그러죠. 임금 변화율에 따른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델타 W, 델타 LD는 LD W 이렇게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임금 변화분 델타 W니까 임금 변화분이 2,000원 변했잖아요. 10,000원에서 12,000원이니까 2,000원 변했죠. 그럼 2,000원 변화분 2,000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LD 노동 수요량 변화 보이죠. 120에서 108명이니까 12명이 감소했죠. 12명 감소했다. 그 마이너스는 그 절대값으로 하니까 떼면 됩니다. 그럼 끝났고요. 그럼 여기 이제 문제인데, 원래의 노동 수요량, 원래의 임금을 대입하는 게 통상입니다. 원래 임금, 원래의 노동 수요량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임금이 10,000원이죠. 10,000원. 원래의 노동 고용량이 120명이죠. 12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10이죠. 12, 120이니까 10. 요거 약분하면 1000. 2000분의 1000이니까 0.5가 되겠네요. 0.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왔네. 그죠? 자, 역시 73번은 노동조합의 숍 제도 물어봤어요. 다음에 설명한 숍 제도는 조합은 신분과 무관하게 조금이 될 수 있는 제도. 일단 오픈이네. 그죠? 오픈. 노동조합은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할 수 없다. 뭐 오픈이네. 이 제도에서 노동조합은 자본과 교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오픈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뭐 유니온, 클로즈 아니고요. 에이전시도 아니죠.